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프랑스가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뉴질랜드는 지난달 말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 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일부에서 짚어보고요. 부모 대신 조부모가 양육을 책임지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양육의 가치관과 비용 문제를 놓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2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5월 11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유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네.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3살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과 13살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엘리제궁의 위탁을 받은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3살 미만의 경우 영상 시청 전면 금지, 3살에서 6살 사이는 교육적인 콘텐츠를 성인이 동반했을 때만 시청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은 11살부터, 소셜미디어 사용은 15살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건데요. 부모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아이가 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많이 보고 네. 유튜브도 상당히 많이 봐서 걱정을 했는데 제가 뭘 보고 놀란 적이 있었냐면요. 휴대전화는 기본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구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영상을 보면 TV 앞에 가서 손으로 이렇게 터치 스크린처럼 만지는 거예요. 오, 진짜? 그렇게 된다고 오. 생각을 했나 봐요. 아기 때도. 이게 리모컨 이런 개념이 그건 없으니까요. 아직은 SF에서만 구현되는. 그렇죠.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세대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저는 완전히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나왔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완전히 우리랑은 이런 디지털 기기를 대하는 것 자체가 다르구나라고 좀 느끼는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그래요? 네. 최민숙 작가는. 그건 저희 애도 그랬어요. 아. TV에 지문이 많이 묻어서 닦은 건 물론이거니와 네. 노트북도 그 화면 있잖아요. 네. 거기를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육아가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극약 처방으로 어릴 때부터 그 유튜브를 조금씩 보여줬는데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그걸 보여주면 그나마 잠잠해지니까 식당에서 쫓겨날 수는 없고. 맞아요. 이제 칭얼대면 맞아요. 핸드폰 네. 지워지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 울고 난리를 피우면 부모의 입장에서 밖에 데리고 나가서 뭐 얼르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것도 뭐 말이 한두 번이 아니라 사실 뭐 수십 번을 했죠. 예. 근데 결국 밥을 못 먹게 되니까 아예 외출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조금씩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어느 순간부터 그 유튜브에 너무 중독이 돼서 어린 나이 때부터 요즘 이제 쇼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쇼츠는 짧은 시간 내에 재밌는 정보를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뭔가 선정적이고. 진짜 쇼츠를 한 번 보면요 계속 보게 맞습니다. 돼요. 그래서 네. 그 우리 뇌에서 그 도파민이 전두엽에서 분비가 되는데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게끔 쇼츠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아니면 쇼츠는 그러니까 쇼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걸 의도했건 아니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안 되면 쇼츠는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쇼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기 순위가 올라가야 자기들한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는 사람이 도파민 중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모든 게 지루하고 따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요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그 정적을 못 견뎌요. 그래서 무조건 조금만 조용하거나 그러면 심심해, 지루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보통 이제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한 번쯤 다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더라도 네. 광고를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처음에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정서불안인가 다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그걸 고민하고 상담받으러 많이 간대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근데 그 아동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뇌 발달 과정을 보면은 보통 그 나이대가 되면은 그렇게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천천히 어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대에 따른 뇌 발달 과정에 따르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거를 뭐 아이들이 어떤 뭐 불안 증세라든지 정서 장애라든지 뭐 이런 뭐 주의력 이런 걸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놓고 좀 본다면 안심이 되네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해할 여지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장점이 있어요. 스마트폰 덕분에 저희 아이가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때 이제 해골에 빠져서 그 스켈레톤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래요? 어떻게 보다가 처음엔 영어 시리즈를 보다가 다 보니까 나중에 스페인어 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외국어 공부를 막 따라하고 그래서 이게 숨기는 게 있구나. 어쩜 분모를 이렇게 똑같을까? 네, 분명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정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겠죠. 어느 순간부터 애가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 속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캐 보면 너 그거 어디서 들었냐? 그럼 아빠가 싫어할 텐데 솔직히 얘기해봐라. 뭐라고 하지 않을게. 그럼 늘 결국은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이 그 정책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들었을 때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지금은 말라위에서 이거를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꽤 예전이에요. 예전에 말라위에서 길거리에서 방귀를 뀌면 벌금을 물린다는 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말라위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적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소리. 네. 소리 없는 것도 있는. 소리 없는 같은 거 계속 소리 없는 들어야 되나? 불법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죠. 아무튼 조금 과장하자면 그 뉴스를 본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죠.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학교 반입 금지까지는 어떻게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원천적 사용 금지가 가능하세요? M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과도기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TV가 이런 스마트폰 같은 존재였거든요. 아주 바보 상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바보 상자라고 그러고 혼났어요. 각- 부모님한테 TV 공부하고 척불하고 맞아요. 혼났어요. 이제 각 가정에 TV가 보급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랬던 것 같고 밤 9시만 되면 제 기억에 그 캠페인이 나왔어요. 밤 9시가 되면 청소년들과 아이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제 TV 시청을 삼가하시고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라고. 착한 나라의 어린이들은 꿈나라로 갈 시간이. 근데 이제 재밌는 것들은 그거 이후에 다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해외 드라마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어릴 때도 맞아요. 재밌으니까 뭐 전격 제트작전, 에어울프 막 이런 거 다 그 뒤에 나오거든요. 야, 그또 원제적 와. 옛날 사람. 에이트공대.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캠페인이 나오니까 그럼 부모님들은 그 이후에 다 자라 그러잖아 빨리 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더 보고 싶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막 자는 척하면서 입을 덮고 몰래 틈새로 이렇게 TV 엄마 아빠 보시는 거 몰래 뒤에서 이제 훔쳐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는 금기를 욕망한다 그래요. 그죠? 그러네요. 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그렇죠. 자러 근데 가면 더. 결국 뭐 TV 시청 각자 가정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지금 아이들 TV 시청을 가지고서 어떻게 규제할 수 없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우리 장유미 변호사 이게 그 부모 입장에서 사용 금지를 그 현실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집에서? 이거 대단히 교과서적이다. 프랑스에서도 이거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낸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저도 주변에 정말 영상 시청을 금기시해가지고 안 보여주는 부모도 보긴 봤어요. TV든 뭐 유튜버든 아니면 휴대전에 다 안 보여주는데 그래도 영상을 보는 상황에 어떻게든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친구 집에 놀러 가든 친척 집에 놀러 가든.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거의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환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완전히 몰입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봤던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일단 스마트폰이 보급화된 지 아주 오랜 기간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아주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다라는 것 예. 있더라고요. 예.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게 아이들한테 안 좋을 것이다. 어떤 두뇌 성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추정하지만 이게 실태로 완전히 이건 정말 이러저러해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로 마침표까지 찍혔는지는 좀 의문이란 취지의 또 의견도 있어서 네. 저는 좀 자연스럽게 이게 순리가 맞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어렸을 때 광고를 너무 좋아했다고 지금도 부모님 말씀하시거든요. 광고가 나오면 막 손뼉을 치고 막 네, 까르르 뭐 웃고 춤추고 막 예, 이렇게. 춤추고 저도 광고 다 외웠어요. 따라. 외우죠. 따라 부르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설령 법안이 프랑스 같은 경우 법안이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현실을 강제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이런 정책의 바탕에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볼 때 스마트폰을 무절작에 사용하는 게 아이들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이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일단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다시 정리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면 저는 거기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안 좋은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이가 또 컨텐츠가 알고리즘 형식으로 제시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명칭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뽀로로를 보다가 나중엔 병맛 뽀로로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아. 이거는 20대들이 좀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뽀로로를 차용해서 개그 코드를 녹여낸 컨텐츠인데 그걸 무분별하게 좀 아이가 옆에서 계속 지켜볼 수는 없다 보니까 예.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조카가 이제 3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육아를 하다가 제 여동생 부부가 그나마 숨 쉴 틈이 있을 때가 이제 핸드폰 쥐어줬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좀 하려면 맞아요. 데리고 나왔다가 잠깐 숨 돌리려면 이제 조카한테 핸드폰을 주는데 진짜 집중해서 이렇게 보는데 손으로 이제 구동할 수 있는 이 IT 환경 속에서 구동할 수 있는 것들을 3살인데도 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을 찾아서 보더라고요. 3살인데. 맞아요. 예. 너무 깜짝 놀랐는데 또 이게 이 세대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걸 너무 제한하면 예. 이 나중에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적응하고 이럴 때 다들 그렇게 컸을 텐데 너무 이걸 또 제한하고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어울릴 때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아니, 뭐 라는 걱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13세 미만 아동 전원이 만약에 금지를 관찰한다면 상관이 없겠죠. 다 못 보니까. 네. 근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 저 어릴 때만 해도 만화는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나쁘다고. 만화 보면 왜 이거 보고 앉아 있나고 애들 그 저기 정서 발달에 도움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있잖아요. 한글을 여러분 만화로 혹시 깨우쳐. 길창덕의 꺼벙이라는 알아요. 만화가 있었어요. 꺼벙이. 네. 아세요? 네. 오, 같은 저는 어릴 때 같은 연배시구나. 구영탄 시리즈를 하루에 20권씩 읽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한글을 그 꺼벙이 만화 보면서 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 어릴 때 했던 게 이제 그 신문수 씨의 이제 로봇집밥 뭐 이런 그 네.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애들 정서 발달에 뭐가 이게 해가 되는데 네. 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따지고 근데 보면. 분명히 순기능은 있어요. 저도 이제 애가 너무 그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저한테 자꾸 검색을 해서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랑 아내는 그걸 애가 자꾸 안 좋은 걸 보니까 찾아주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보고 싶으면 네가 찾아라. 한글을 모를 때인데 네. 그러니까 얘가 어느 순간부터 떠듬떠듬 이렇게 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학습을 하는 단계까지 간 거죠. 욕망은 모든 걸 돌파한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타이핑을 하게 됐어요. 네. 네, 물론 순기능이 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과의존해서 다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스마트폰을 이제 그만 봐야 된다고 했을 때 네. 집에서 큰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고성이 오가고 막 네.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게 딱 보면 굉장히 심각한 중독자가 집에 한 명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약물 중독자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결국 과의존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원을 따져보면 처음에 만화 금지, 그다음에 TV 시청 금지, 그다음에 게임 금지. 네. 게임, 네. 갔다가 이제 지금 스마트폰 금지를 이렇게 오는 거죠. 족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연혁이 있는 거죠. 정도가 그 중독의 정도가 예. 만화나 TV보다 스마트폰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육아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못 모르고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한 명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문화가 생길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저항?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계보도 그렇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부모님이 늘 걱정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어렸을 때 제가 겪었던 그 중독 때문에 지금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좀 더 훌륭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육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진짜 딱 결혼해서 애 낳기 전에 저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설가로 데뷔를 했을 때 제 그 첫 소설이 단편 소설이 수상작이 시티 투어 버스를 탈취하라라는 소설이었는데 심사평이 뭐였냐면 만화적 상상력을 관찰시킨다였어요. 네. 그 평가가 정확했던 게 제가 어릴 때 만화책을 하루에 20권씩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만화 무용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늘 모든 것이 도움이 된다. 나는 만화와 영화를 통해서 서사 창작력을 습득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자 이제 그만 보자 그러면 뭐 칭얼대겠죠. 예. 뭐 적당한 선에서 네. 그럼 뭐 딴 거 맛있는 거 줄게. 뭐 이 선에서 합의가 돼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진짜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저는 사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 좀 못하지만 저희 아들한테 여러 번 맞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 보게 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통제가 정말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게 되고 부모로서의 한 명의 인성을 심각하게 시험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은 조금 다르고 이것도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다르다. 네. 그런 경험을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현실적인 방안이 네.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네. 안 사주는 거예요. 예. 안 사주면 쓰고 싶어도 못 쓰지 않느냐. 네. 근데 만약에 안 사준다고 쳐요.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 전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죠. 이번에 어린이날 때 사달라고. 선물을 뭘 받고 싶냐. 예.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똑똑하네. 그건 안 된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통이 되게 크네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고 싶대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근데 이 논쟁을 간의 논쟁, 집안 논쟁을 저희 아들과 함께 부자지간 혹은 모자지간에 지금 4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육아하는 제 지인들 보면 어쨌든 전선은 형성되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의 이제 범위의 차이일 뿐이지. 네. 그 자녀가 핸드폰을 쓰는데 제한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제한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뭐 사이트나 사용할 수 있는 어플에 제한을 두고 그 부모가 계속 상시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맞아, 유료 어플이. 네, 예. 이게 자녀 핸드폰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어린이가 계속 아빠 폰 달라 그래요. 아빠 폰. 그거 가지고 또 싸우더라고요. 그건 안 걸려 있으니까. 안 걸려 있으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아빠 폰으로 할 수 있다는 또 개념이 있어서 계속 이제 아빠 폰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아빠 폰을 쓸 수 있는 시간대를 또 조율하는 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어른의 위선적 면모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당연히 있죠. 부모는 그 거실에 자기는 핸드폰 보면서 애 보고 너 핸드폰 하지 마라고 하면 그거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아이 봐주면서 저도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럼 아이가 자기 공부 안 봐준다고 게임만 한다고 저한테 막 타박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템을 이제 좀 공부하면서 좀 스스로 반성이 많이 들고 쇼트에는 제가 더 아이보다 약간 중독된 것 같고 멈추질 못하고. 근데 엄마들 모임 학부모 모임을 이제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이슈가 이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언제 사주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네, 현실적 고민이죠. 네. 그것이.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해보니까 그냥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할 수 있으면 초등학교 때는 사주지 말고 중학교 이후에 사주는 게 좋고 그럼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어디 뭐 돌봄센터로 간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혼자 이동하는 때가 있는데 뭐 연락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옛날 같은 투지폰이 있으면 좋은데 그건 구하기가 어렵고 그 흔히 말하는 먹통 스마트폰 안 되는 거 네네. 그거를 하나 쥐어주고 네. 거기 옆에
통화가 되는 스마트워치를 차게 한다는 거죠. 어. 그럼 그걸로 이제 워치로 통화를 하고 뭐 문자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굉장히 우픈 고민인 거죠. 제가 볼 때 이거는 되게 어려운 주제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일단 좀 고백적으로 먼저 얘기될 게 너무나 어른들이 그리고 부모가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은 없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케어하느냐도 부모 입장에서 돌아볼 필요는 있다. 네. 그게 귀찮아서 그게 힘들어서 네. 사용 금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쉽게 나오는 측면은 없는 것이냐. 이것도 좀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프랑스의 법이 사실 실현 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자리를 잡힌다면 이건 그냥 실현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상징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부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모 대신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소위 할맞바라고 부르는데요. 맞벌이를 하는 부모 세대가 많아지면서 대한민국 육아의 상당 부분이 할맞바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 시간 외에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비율이 10.6%에 달했다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이지만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몸이 힘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양육 과정에서 자녀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같은 조부모 육아를 돕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선 돌봄 수당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소득 수준, 조부모의 돌봄 시간 등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부모의 도움 없이도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정책을 포함한 보육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것도 참 어려운 주제예요. 생각보다. 오늘은 육아 특집이네요. 그러네요. 네. 가정의 달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부모 입장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네.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육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당연하다는 표현도 뭐 그렇지만 친정엄마 도움을 받았고요. 일단 짐과 아기를 데리고 친가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살았고요. 들어가 사셨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엄마도 아주 그러니까 너무 귀엽고 아이가 그러겠지만 대단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점이 생각나냐면 아이가 낮밤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밤에 엄청 울고 이제 안방에서 엄마 아버지가 주무시고 전 다른 방에서 자는데 일단 아이가 깼는데 엄마가 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와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전히 이 아이를 이렇게 건사하면서 아 엄마도 되게 힘들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최민석 작가는 완전 아기 때는 그 정부에서 그 보모를 집에 보내줍니다. 쿠폰 같은 게 있어서 잠깐 쓸 수 있고요. 그다음 애가 100일 될 때까지는 주로 이제 집에서 아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받고 1살 될 때까지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해서 좀 받고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네. 그 이후부터는 뭐 어린이집, 돌봄센터, 그다음 또 나라에서 하는 저는 이제 예술인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주말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근데 휴일에는 모든 돌봄센터들이 다 문을 닫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이다, 아니면 뭐 석가탄신일이다 이런 날 다 닫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은 이제 아내는 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거나 저도 바쁜 일이 있으면 오늘 주제인 것처럼 저는 할머니 할맞바. 할맞바라는 표현은 처음 들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할맞바 찬스를 쓰는 거죠. 네. 우리 그 M장은 주변에서 네. 혹시 이제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육아를 부탁하는 이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까? 제 여동생이 지금 그러니까 제 조카를 저희 어머니가 지금
예, 평일에는 육아를 지금 도와주고 있죠. 그럼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니는 이제 본인이 하시던 일이 있는데 다 정리하시고 아이고. 여동생 집 근처로 이사까지 하셨어요. 진짜? 네. 음. 그 집은 또 제가 마련해드렸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지금 그 아이야. 아이를 위해서 모두가 다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혹시 어머니와 여동생 사이 혹시 갈등 이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 이제 주변에 보니까 교육 방식 때문에 많이들 부딪힌다고 맞아요. 네. 하더라고요. 그게- 저도 이제 조부모 양육으로 컸거든요. 저희 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저를 이제 키워주셔가지고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예, 이제 어머니가 이제 대학에 이제 강의 나가시느라고 항상 바쁘셨었는데 오면은 저녁 때 오면은 이제 제가 그 했던 숙제나 해야 되는 학업 성취도 같은 것들을 검사를 하세요. 근데 잘 안 돼 있으면은 할머니랑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왜 이거 왜 안 시켜놨냐고. 되게 그림이 쫙 그려진다. 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쑥스러워지고 예. 아니 애가 하고 싶다는 거 있으니까 시켜주고 먹고 싶다는 거 먹여주고 다 케어하셨는데 들어와서 또 이제 잔소리 들으니까 할머니대로 기분 상하시고 저는 괜히 또 할머니한테 미안하고 엄마한테는 또 무섭고 엄마는 무섭고 네. 이게 서로가 다 되게 뻘쭘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지금 M장의 이야기를 받아서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 네. 자기 고백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갈등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엄마가 뭐 맨발로 현관을 그냥 급하게 갔다 왔는데 아기 이불을 또 막 밟는다. 이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근데 엄마 또 엄청 서운해하는 거예요. 왜 별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면은 또 욱해가지고 한 소리 나오고 이러면 또 싸우게 되고 그래서 네. 이게 쉽지 않고 또 아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신생아 때. 그렇죠. 그러면 일단 다들 스트레스를 받고 애 밤에 안 자고 울고 이러면 잠도 부족하고 이러면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이거는 정말 한 명에서 끝나야 되는 일이었나 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육아 전문가분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악역은 부모가 맞고 조부모님들은 그냥 선역을 맡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즘 일어나는 갈등은 아까 일부에서 다뤘던 스마트폰 늘 과사용. 해결할 수 있어. 그게 굉장히 첨예한 갈등의 이슈입니다. 네. 왜냐하면 집에 부모랑 같이 있을 때는 부모들이 엄격하게 통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부모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이고 우리 새끼 그래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되니까 애가 거기만 갔다 오면 뭔가 달라져 있는 거죠. 근데 잠깐만 여기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그 황혼 육아 시대라고 하는데 지난해 1월에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인구학 연구소에 조사를 의뢰를 했어요. 예. 그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15억 명 정도가 조부모인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 60여 년 전인 1960년에는 조부모가 5억 명이었답니다. 그때는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일단 절대적인 숫자는 3배로 뛰었고 비중도 3%포인트 가량 늘어난 셈이죠. 예.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 기간 동안에 15세 미만 어린이 대비 조부모 비율은 0.46명에서 0.8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황혼 육아를 할 그런 뭐랄까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근데 황혼 육아를 짊어지는 조부모 입장에서 그걸 좋아하는 비율이 몇 %나 될까요? 네, 대부분이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됐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관련돼서 조사가 있습니다. 이 국내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이제 2022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서울, 경기, 인천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황혼 육아 조부모 3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예. 응답자의 대다수가 맞벌이 자녀를 돕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육아에 참여한 것으로 좀 나타났어요. 비자발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74.8%입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그러면 부모는 그 조부모에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느냐? 네. 안 하죠. 이 같은 조사에 보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50만 원 미만으로 받는다. 예. 14.2%. 그다음
50에서 100만 원 사이다. 15.9%. 100에서 150만 사이다. 10.6%. 그다음 150만 이상이 5.3%. 이거를 다 합해도 50% 정도가 안 되는 그러면 겁니다. 절반은 무보수로. 무보수라는 거죠. 예, 무보수로 네. 애를 봐주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떤 콘텐츠가 있나 좀 찾아봤더니 이거 관련해서 조사에 참여하셨던 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물어보면 아유 그 애들도 힘든데 우리 애들 그 뭐 상황에 맞게 받아야지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주면 고마운 거지라고 이제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받으셔야 된다고 체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의 대가. 네. 당연히 받아야죠. 엄청난 노동인데 사실. 그러면 장유미 변호사 네. 다시 고백을 드렸습니까? 저는 금액을 드렸고 뭐 여행 네. 보내드리고 막 이렇게 좀 할 도리는 이제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럼 혹시 장유미 변호사의 일방적 그 그럴 수도 평가니까요? 있죠. 예,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우리 재밌었거든요. 저희도 드렸어요. 예, 드리고 뭐 같이 뭐 여행도 가고 아내랑 장모님이랑 따로 둘이 여행 가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모르죠. 만약에 우리 장모님이 네. 이 설문조사에 네. 참가를 부족하다. 했다면 네. 예, 저 70 자녀가 맞벌이라서 이 74.8%의 한 분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네. 저 드네요. 그러니까 참 그 조부모 입장에서는 참 네. 평생 일하고 자식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좀 편하게 노후를 보낼 그러니까요. 만하다고 하니까 네. 애보라고. 애들 손자를 애봐 봐야 되는 갖고 거죠. 애봐 달라고 해버리면 네. 그러면 신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게 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 조부모 육아를 하시는 그 어르신 인터뷰를 봤는데 나 젊은 시절에 애 둘 키우느라고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좀 쉴 때 되니까 이제 손주들 봐야 되는데 이 손주들 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손을 떠나고 나면 자기한테 남는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너무 허망하더래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황혼 육아를 짊어졌어요.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자식과 부모 간의 양육관 차이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심해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스마트폰 이야기도 하시는데 나는 안 보여주겠다고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하러 나갔는데 예. 아이를 하루 종일 안 보여준다? 이거는 육아 도우미 분을 불러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쥐어주거든요. 아니면 안전사고 나고 눈을 못 떼니까요. 일단 아이가 사고가 날까 봐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가만히 앉게 해놓을 수 있는 방도가 물론 장난감도 있고 어느 정도는 놀게 해줄 수도 있지만 좀 이런 스마트폰만한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또 갈등이 되고 싸우고 아이한테는 안 좋다고는 인식은 강하게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갈등 요인이 그리고 이제 또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부모가 보고 있다가 아이가 조금 다치면 그러면 이 조부모님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렇지, 손주한테도 맞아요. 미안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좀 한번 우리가 밝은 면도 그러니까 조부모가 아이를 그 키워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그 현상 이런 건 없을까요? 긍정적인 면은 있죠, 당연히. 예. 그게 뭐 크지는 않지만 일단 조부모의 입장에서 손주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볼 수 있어서 좋고 특히 이건 뭐 복불복이긴 한데 애가 순하고 말썽 안 피우면 좋아요. 근데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황혼 육아를 제일 선호하는 건 아무래도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단 그래도 피부치니까 더 그렇죠. 살갑게 대해주지 그렇죠. 않을 거란 그 안도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면서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유대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황혼 육아가 되면 그 뭐 그게 그 자발적이든 반강제적이든 가족 간의 유대는 더 돈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세팅이 결국은 지금 아무튼 한국 사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예. 다들 공부를 오래 하잖아요. 예, 뭐 그 대학을 많이 가고 네. 대학을 그냥 졸업합니까? 어학연수 갔다 오고 인턴하고 아무튼 교육이 장기화됩니다. 예. 그럼 취업이 늦어지죠. 예. 그럼 결국은 만원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와중에 물가는 높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그 세대들은 모아놓은 것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물가는 많이 올라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들이 늘 수밖에 없고
애써 독립을 했는데 예. 결국 황혼 육아를 하면서 다시 가까운 엄마 아빠 집 근처로 이사 가게 되는 맞아요. 그런 천국이 빚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핏만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보통 이제 그 젊어서 탈농을 해가지고 도시로 가고 예. 도시에 가서 직장을 얻고 도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는 게 명절 때네요. 네. 한 번씩. 예. 그러니까 그 손주와 어떤 그 조부모 간의 관계가 그냥 대면대면한 관계 네.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황혼 육아가 돼버리면 네. 그것과 비교하면 유대는 오히려 더 높아진다 이렇게도 붙이는 거 그래 아니냐고. 가족 간의 유대는 아무래도 증진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잠깐 어디 일 보고 이러면 옆집에 맡기고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육아에 이웃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같이 관여하고 지원해 줄 수는 없다 보니까 오로지 가족 안에서 해결을 하는 그러니까 네. 이사도 가고 이러는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구조적으로 황혼 육아가 늘어나는 이유, 사회적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역시 맞벌이 이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벌이가 제일 크죠. 그 여론조사, 그 설문조사를 보면 자녀가 맞벌이 가정이어서가 74.8%잖아요. 네. 이게 압도적으로 제일 큰 이유고 예. 두 번째가 돌봄 기관의 운영 시간과 맞지 않았어요. 이게 24.8%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가정은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네. 사실 저희 안에서 다 케어가 가능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이 되면 예컨대 뭐 석가탄신일 같은 뭐 그런 휴일이 되면 돌봄 기관들도 다 쉬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저희 아내는 뭐 직업 특성상 아마 저희 아내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날에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프리랜서는 사실 휴일이 없습니다. 네. 그냥 계속 일하는 거죠. 결국 이러다 보면 돌봄 기간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조부모 찬스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휴일 전용 돌봄 기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 바람을 넘어서 우리가 출생률이 사실 OECD 국가 가입국 중에 최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육아 지원 정책은 다른 그 나라들보다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포용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마지막으로 가서 닿는 건 국가의 역할이 뭐냐 이거잖아요. 네. 결국은.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면 안 되죠. 예. 키우는데도 국가가 분명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성들이 맞벌이를 하는 데는요. 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경력 단절이 있으면 사회로 다시 유입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유입되더라도 이 평균 임금 같은 게 확 꺾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거의 뭐 육아 비용으로 충당을 하더라도 부모님께 드리든 그것을 뭐 도우미한테 드리든 어쨌든 내가 버는 돈만큼 쓰더라도 이 경력은 이어나가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육아휴가와 관련해서 어떤 경력 단절 같은 게 없도록 그리고 평균 임금 같은 게 하락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대책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설문조사에 보면 사실 답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 2위가 운영 기간이랑 시간이 안 맞아서 그거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휴일 전용 육아 기간도 보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1위가 자녀가 맞벌이 부부라서잖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결국은 확대돼야 되는 거죠. 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자료로 보면 우리 출생률이 0.78명이에요. 그런데 2023년에는 0.72명입니다. 더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예요. 예. 근데 우리의 육아휴직 수준은 세계 최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부모들이 이 스웨덴 부모들은 뭐 성소수자, 이방 부모, 편부모 전부 다 포함입니다. 네. 최대 둘이 합해서 480일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1년이 넘네요. 그러니까 스웨덴에 왜 라떼 파파가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는데 네. 사회가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어떤 스웨덴의 아빠는 육아휴직을 자기 인생에서 총 3번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가보면 스웨덴의 아빠들이 다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끌고 와서 아빠들끼리 막 담소를 나누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사회로 가야 우리의 출생률이 높아지지. 우리가 지금 최저 수준인데 우리 비슷하게 따라가야지 뭐 저쪽 사회를 참고해야지 돼야지라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근데 이제 맞벌이가 늘어나는 이유는 물론 어떤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거 경력 관리,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외벌이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것도 크죠. 사실은 네. 가장 큰 게 이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먹고 살려고 맞벌이를 한다고 치면 황혼유가 그러니까 그 자신의 부모에게 육아를 맡기고 그러니까 생계전선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황혼유가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연결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황혼유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 왜냐하면 황혼유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되는 사회적 양육을 개인한테 넘긴 결과일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이것도 좀 강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혼 육아비도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급여가 좀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급여가 올라가야 육아비도 감당을 하고 조부모한테 용돈도 드리고 돌봄 보모도 더 쓸 수 있고 여러 갈등이 해소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공공기관부터 자녀가 있는 직원한테 양육비 목적의 급여 인상 방안을 좀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실현하는 민간 기업한테는 여러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찾아보니까 부모 급여라는 게 있어요. 부모 급여는 뭐냐면 아이가 출생한 후에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면 자녀가 0세이면 매달 7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이게 뭐 올해부로는 100만 원씩 올랐다고 해요. 네. 그리고 자녀가 1살이면 35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게 5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게 2022년 이후 출생 자녀 부모한테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기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부모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독일 예를 잠깐 예를 들자면 독일은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킨더겔트라고 해서 한 명당 매달 250유로씩 받아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독일에서 한 석 달 있었는데 그때 자유대학교라는 데서 석 달 방문 작가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매달 250에서 한 300유로 정도를 정부에서 받는 거예요. 바페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도 이 돈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는 뭐 책값이다, 생활비다 이런 명목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대학 갈 때까지 정부가 도와주고 대학 가서도 등록금도 몇십만 원 안 하는데 책값 생활비 다 나오고 독립하면 또 주거 지원비로 한 10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이 별로 없고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과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부모에게 육아를 부탁하는 부모 입장이 좋아서 그냥 자기 편하려고 맡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맞아요. 네. 형편이 안 되는 거니까 맡기는 거고 맡기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빈틈을 국가가 메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서 갈등도 빚어지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저출생 대책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우리 사회는 빈 고명이 참 많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도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